새벽 4시. 손가락 마디가 시려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육수 냄비 뚜껑을 열자 뿌연 김이 얼굴을 덮쳤고 나는 그 열기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냄새, 멸치와 다시마가 뒤섞인 이 냄새는 30년이 넘도록 내 삶의 냄새였다. 22살의 나는 경북 어딘가 작은 공장에서 실밥을 뜯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맺혀도 장갑을 낄 수 없었다. 감각이 없어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 약값, 아버지 빚, 그리고 언니 학원비. 내 월급 봉투는 내 손에 닿기도 전에 이미 다 쓰여 있었다. 그 겨울이었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언니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끊기고 젖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실패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희수야, 나 어떡하니?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꺾어버렸다. 나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언니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만 느끼며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언니는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나를 불렀다. 병원이 아니었다. 읍내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낡은 월세방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다. 난방도 꺼져 있었다. 언니는 이불 위에 앉아 갓난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너무 말라 있었다. 울다 울다 눈물조차 바닥난 사람의 눈이었다. 그 남자는 이미 없었다. 연락도 흔적도. 언니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내 아이가 맞느냐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대학원 졸업 후 집안이 정해놓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언니는 이미 배가 불러 있었다. 희수야, 이 아이 좀 안아봐라. 언니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나는 시키는 대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따뜻했다. 이 차디찬 방에서 오직 이 작은 몸뚱이만 따뜻했다. 다음날 새벽 언니는 없었다. 경찰이 다녀가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울고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아 흔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두 귀가 먹먹하게 막혀버린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꺾였다. 그러나 나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 아이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만이 온몸을 붙들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댔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볼 위로 떨어졌다. 내 아들이다. 형우야. 목구멍에서 겨우 새어나온 그 말은 울음인지 다짐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주먹이 내 손가락을 감쌌다. 나는 그 순간 내 남은 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알아버린 것 같았다. 포장마차 한 켠, 비닐 한 장으로 겨우 막아놓은 쪽방에 수진이와 형우를 눕혔다. 두 아이를 하나의 이불로 덮어주고 나서야 나는 다시 솥 앞에 섰다. 새벽 2시였다. 남편은 말없이 국수사리를 풀었고 나는 국물을 저었다. 손목이 저렸다. 어깨뼈가 쑤셨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다. 내일 아침 형우 학원비 봉투를 채워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국수 한 그릇을 내 앞에 밀어놓았지만 나는 슬그머니 형우 쪽으로 밀어주었다. 뱃속이 쓰렸다. 위산이 올라왔다. 그래도 괜찮았다. 형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수학 문제집을 펼치는 얼굴을 보면 그 허기가 무슨 훈장처럼 느껴졌다.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비닐 너머로 형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국자를 쥔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느리고 깊게 뛰었다. 이 아이가 언젠가 흰 가운을 입는 날 나는 이 새벽의 냄새를 기억할 것이다. 국물 냄새와 연탄 냄새와 굶주림을 꾹꾹 눌러 삼킨 냄새를. 합격자 발표날 아침 나는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포장마차 한쪽 구석에 놓아둔 낡은 노트북 화면이 파르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흔들린 건
화면이 아니라 내 눈이었다. 형우가 내 손을 밀어내고 직접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심장이 떠섰다. 합격. 그 두 글자가 화면 가득 박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다. 무릎이 꺾이려는 찰나 형우가 나를 번쩍 안아 올렸다. 22살 청년의 두 팔이 내 등을 감쌌고 나는 그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울음이 터졌다. 소리도 없이 그냥 터졌다. 새벽마다 저었던 국자, 굶으면서 밀어준 국수 한 그릇, 학원비 봉투를 채우려고 꾹꾹 눌러 삼켰던 위산의 쓴맛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 희수야, 됐다 됐어! 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가 먼 데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형우의 어깨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이 시리도록 파랬다. 언니야, 봤지? 우리 형우가 해냈어. 목이 갈라졌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나는 놓지 않았다. 그 하늘을, 그 말을 언니에게 닿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 형우가 강남에 새 아파트를 얻었다는 소식은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다. 나는 그날 저녁 내내 반찬을 했다. 형우가 좋아하는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된장찌개용 두부까지 챙겼다. 손이 바빴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이상한 것 같았다. 이삿날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반찬통 4개를 보자기에 싸서 버스를 탔다. 주소는 남편 전화기에서 몰래 받아 적었다. 그 사실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냥 걸었다. 로비에서 인터폰을 눌렀을 때 형우의 목소리는 낯설게 날카로웠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고 형우는 문틈만큼만 몸을 내밀었다. 슬리퍼도 신지 않은 발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 미리 연락하고 와야지.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보자기를 꼭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형우의 눈이 반찬통을 훑고 복도 끝을 훑고 나를 다시 보았다. 그 눈 안에 미안함이 없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부르지 못하고 계단도 찾지 못하고 보자기 속 된장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새벽마다 끓였던 그 냄새가 복도 불빛 아래서 그냥 떠돌았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형우가 나를 안으로 들였다. 아무 말 없이. 거실은 넓고 하촜다. 내가 평생 살았던 집들보다 천장이 높았고 공기마저 다른 냄새가 났다. 예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시선만 올렸다가 내렸다. 나는 보자기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매듭을 푸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는 2번을 더듬었다. 깻잎이랑 멸치볶음이에요. 형우 좋아하는 거. 예진이 일어나 다가왔다. 반찬통을 하나씩 들어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위생이 좀 걱정돼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진의 손이 반찬통 4개를 모두 들어 싱크대 옆 쓰레기통에 넣었다. 소리도 없이 마치 오래 연습한 동작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목 어딘가에서 막혔다. 나는 형우를 보았다. 형우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앞으로 오지 마, 단호했다. 변명도 없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나는 삼켰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삼켜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였던 된장찌개가 손이 트도록 절였던 깻잎이 지금 저 쓰레기통 안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쓰레기통 안에서 뒤집혀 있던 반찬통 뚜껑이 자꾸 눈꺼풀 안쪽에 어른거렸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따라 흔들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오래된 동네 지인 복순이 언니였다. 희수야, 나 형우 결혼식 사진 받았는데 너 못 간 거야? 왜 연락도 없었어? 손가락이 멈췄다. 결혼식. 나는 그 단어를 3번 읽었다.
사진이 전송되었다. 화면을 열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단상. 줄의 옆 신랑 어머니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연보랏빛 한복, 흰 장갑. 형우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중년 여성.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버스 안의 소음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가락이 풀렸다. 핸드폰이 무릎 위로 미끄러졌다. 나는 그것을 잡지 못했다. 남편은 국수 육수를 적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연보랏빛 한복을 입은 낯선 여자가 형우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국자를 솥 가장자리에 걸쳐놓고 화면을 한번 훑었다. 딱 한 번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형우가 다 이유가 있겠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당신이 너무 들이대니까 그렇지. 애가 숨이 막혔을 거 아냐. 그 말이 귀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들이댄다. 내가 30해를 키운 아들 결혼식에 불려가지 못한 내가.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입술이 붙어버린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포장마차 뒤편 천막 끝자락이 바람에 퍼덕이는 좁은 공간에 나는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기름 냄새와 연탄 냄새가 뒤섞인 찬 공기 속에서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 울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몸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에 나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포장마차 일을 했고 남편은 여전히 국자를 저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날 저녁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무심코 걸어둔 그의 외투를 집었다. 찬바람이 들어온다 싶어 걸쳐주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주머니가 묵직했다. 이상하리만치 묵직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두툼한 종이 봉투였다. 꺼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저렸다. 10,000원짜리가 빼곡히 눌려 있었다. 세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수백만 원이었다. 봉투 안쪽에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볼펜으로 눌러 쓴 5글자. 2차 입금 확인. 무릎이 흔들렸다. 나는 봉투를 든 채 굳어버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변했다. 순식간에 눈에 띄게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거의 속삭임이었다. 남편이 성큼 다가와 봉투를 낚아챘다. 손이 빨랐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손이었다. 사업 자금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업. 이 포장마차 말고 우리에게 무슨 사업이 있단 말인가.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는 끝내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피하던 그 눈빛이 무언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형우가 병원 당직이라며 집을 비운 사이 나는 아들의 서재 앞에 섰다. 한 번도 허락 없이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 문 앞에서 나는 어미의 길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서재는 정갈했다. 형우답게 흠 하나 없이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그냥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맨 위 서류의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언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해주었던 그 이름이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다. 그 아래에는 통장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수천만 원이었다. 한 번이 아니었다. 규칙적으로, 차갑도록 계획적으로 반복된 입금이었다. 무릎이 풀렸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안고 울던 언니의 얼굴이. 그 아이가 지금 이 이름을 무기로 쓰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볼 틈도 없었다. 문이 열렸다. 형우였다. 당직이라던 형우가 거기 서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굳었다. 내 손에 들린 서류가, 통장 내역서가, 그 이름이 모든 것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형우의 눈빛이 변했다. 순식간이었다. 내가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혔던 그 눈이, 내 아들의 눈이 단 1초 만에 낯선 것으로 바뀌었다. 따뜻함이 사라졌다. 싸늘했다. 아니, 싸늘하다는 말로도 부족했다. 그것은 계산이었다. 나를 향한 계산이었다. 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못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서류를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내가 수백 번 잡아주었던 손, 열이 나면 이마를 짚어주었던 손, 의사가 온 소매 끝에서 빠져나온 그 손이 지금 나를 향해 뻗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내주었다. 무릎이 떨렸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그게 전부였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요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벽 너머에서 형우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처음엔 전화인 줄 몰랐다. 귀를 기울이자 예진의 이름이 들렸고 그 다음엔 남편의 목소리가 섞였다. 세 사람이 교대로 말하는 소리가 벽을 뚫고 스며들었다. 일본 온천은 확인했어. 오지라 신호도 잘 안 잡혀. 어머니 혼자 온천구역에 두고 우리는 먼저 나오면 돼. 신고는 하루 뒤에. 손이 이불 위에서 굳어버렸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루라고 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며느리가 나를 버려두고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언니가 죽던 날 밤처럼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료칸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버스에서 내리자 산이 사방을 막아섰다. 신호는 2칸이었다가 1칸이 되었다가 이내 사라졌다. 형우가 내 짐을 받아들며 웃었다. 예진이 내 팔을 잡아 부축했다. 남편은 내 등 뒤에서 좋은 데 데려와줬지 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고른 탓에 나는 오히려 숨이 막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우는 내 앞에 음식을 놓아주었다. 예진은 내 잔에 차를 따랐다. 남편은 내 손을 한번 꼭 쥐었다. 아무도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 완벽한 친절함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은 공장에서 30년을 버티며 배운 진리였다. 밤이 깊어 화장실을 가다 복도에서 멈추었다. 남편과 형우의 목소리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왔다. 지도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여기서 신호 안 잡혀. 형우의 목소리였다. 낮고 건조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다. 무릎이 안으로 꺾이려 했다. 손으로 벽을 짚었다. 차가운 나무결이 손바닥에 박혔다. 심장이 쿵쿵 울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아들의 목소리가 나를 지워가는 것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형우는 내게 노천탕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료칸에서 산길을 따라 10분쯤 걸어 들어간 곳에 작은 탕이 있었다. 바위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고 소나무 가지 끝에 서리가 맺혀 있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짐 가져올게요. 형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눈도 웃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탕 가장자리 돌 위에 앉아 기다렸다. 5분, 10분, 발끝부터 냉기가 올라왔다. 20분이 지나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왔던 길을 되짚어 걸었다. 료칸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주차 공간에 타이어 자국만 남아 있었다. 형우의 차도 남편도 예진도 없었다. 현관문을 당겼다. 잠겨 있었다. 창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솜처럼 가볍게, 그러나 금세 굵어졌다. 손등 위로 눈송이가 쌓이는 것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천천히 뛰었다. 너무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듯 무릎이 풀렸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손바닥으로 눈 쌓인 땅을 짚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입에서 하얀 숨이 흘러나왔다.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목구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나를 여기 버리고 갔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발이 느껴지지 않았다. 슬리퍼 밑창으로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료칸 주변 산길로 접어든 것은 어쩌면 본능이었을 것이다. 사람을 찾아야 한다. 불빛을 찾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이 두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나무들이 흰 장막처럼 나를 가렸다. 눈은 그칠 줄 몰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이 칼날처럼 따가웠다. 손가락은 이미 구부러지지 않았다. 무릎이 2번, 3번 꺾였다. 4번째에는 일어서지 못했다. 눈 위에 쓰러졌다. 뺨에 닿는 냉기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형우야,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입술만 달싹였다. 내가 공장에서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일하며 먹인 밥이, 새벽마다 끓인 국이, 교복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용돈이 눈 속에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저 위 산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른 발소리, 그리고 숨이 둠을 것 같은 목소리 하나가 눈보라를 가르며 내려왔다. 어머니, 준혁이었다. 의료봉사 시절 내가 밥을 퍼주던 그 청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는지 어머니라 불렀는지조차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다만 누군가의 팔이 내 등을 받쳐 올리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준혁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두르고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나를 업었다. 그의 등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너무 낯설어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영사관에 연락이 닿은 것은 이틀 뒤였다. 준혁이 직접 전화를 돌리고 내 여권과 상황을 설명하고 항공편까지 수배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들었다. 형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들어가다가 이내 싸늘하게 식었다. 그 냉기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 나는 발바닥으로 이 땅을 느꼈다. 내 땅. 내가 손톱이 닳도록 살아낸 땅. 준혁이 연결해준 강 변호사는 작은 체구에 눈빛이 서늘한 여자였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판결문 묶음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기 전에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공장 기계에 긁힌 흉터, 포장마차 국물에 대인 자국, 그 모든 세월이 거기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형우를 내 아들로 품었던 날, 새벽마다 국수 육수를 끓이던 손이 떨리던 기억, 형우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골목 어귀에서 혼자 울던 밤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목이 여러 번 막혔다. 강 변호사는 끊지 않았다. 그저 받아 적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서야 나는 마지막으로 입을 다물었다. 심장이 느리고 무겁게 뛰었다. 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밀어넣는 소리가 들렸다. 두껍고 단단한 소리였다. 사흘 뒤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사들이 증거를 검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번졌다. 나는 그 손을 가슴에 꼭 눌렀다. 형우가 수갑을 차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나중에 말해주었다. 병원 복도였다고. 흰 가운을 입은 동료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사가 형우의 손목을 뒤로 꺾었다고. 통화 녹취, 입금 내역서, 가짜 어머니와 찍은 결혼식 사진, 그 모든 것이 증거봉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 끓던 국물이 불을 끄고 나서 조용히 식어가는 것처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낮고 회색빛이었다. 형우를 처음 품에 안던 날 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던 그 아이의 이마를 떠올렸다. 심장이 한번 크게 조여들었다가 천천히 풀렸다. 법정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깔린 방청석에 앉아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반복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증인석에 선 남자는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 언니를 버린 사람. 이제는 머리가 희끗하고 어깨가 굽은 그저 늙어버린 남자. 그가 입을 열자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 연락이 온 건 형우가 의대본과 2학년 때였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세상에 알리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박 씨도 함께였습니다. 박 씨, 남편의 성.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금 날짜, 금액, 계좌번호, 수년에 걸친 숫자들이 법정 공기 속에 하나씩 박혔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나는 정면을 바라보았다. 피고인석의 형우가 고개를 떨구었고 그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끝내 보지 않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느리고 무겁게 뛰었다. 마치 오래된 시계추처럼 멈추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처럼.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고 그것을 판사석 앞에 제출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숨을 참았다.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 박형우가 의과대학 재학 시절 후배 5명을 상습, 폭행한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입니다. 법정이 굳었다. 나도 굳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둔하게 뛰었다. 형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처음이었다. 오늘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 눈 속에 공포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았다. 진술서에는 이름이 5개였다. 강의실 뒤편, 기숙사 복도, 실습실 창고, 장소도 5개였다. 누군가의 아들들이, 누군가의 동생들이 형우의 손에 맞았다. 내가 국수를 팔아 그 손을 먹여 키우는 동안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다. 검사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엔 예진을 향했다. 피고 한예진은 가짜 어머니 섭외 과정에서 단순 동조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섭외 비용 지급 내역, 사전 리허설 일정 조율 문자, 예진 씨 명의 계좌, 이체 기록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처음 내 집 문턱을 넘던 날 나는 그 손을 잡아주었다. 차가웠던 손, 지금도 차가울 그 손.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감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면회 신청을 한 것은 내 쪽이 아니었다. 형우 쪽에서 먼저였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줄 때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갔다. 왜 갔는지는 나도 모른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구치소 면회실은 형광등 빛이 푸르스름했다. 유리창 너머로 형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수위가 어색한지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그 어깨가 내가 밤마다 두드려주던 그 어깨였다. 열이 펄펄 끓던 밤에도, 시험 전날 밤에도 형우가 유리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이 차가울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스스로도 역겨웠다. 엄마, 한 번만요. 한 번만. 목이 잠긴 소리였다. 눈물이 유리창을 적셨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아팠다. 아프지 않으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아픔이 용서는 아니었다. 나는 오래 바라보았다. 형우의 이마가 유리에 닿을 듯 숙여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떨렸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일어섰다. 나는 네 엄마가 맞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고요했다. 나도 몰랐던 고요함이었다. 그래서 더 용서 못한다. 등을 돌렸다. 형우가 무언가를 외쳤다. 유리가 두꺼워서 소리가 뭉개졌다. 나는 듣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들렸다. 엄마, 엄마, 엄마! 그 소리가 등에 박혔다. 박힌 채로 걸었다. 문이 열렸다. 복도가 길었다. 나는 끝까지 걸었다. 봄이었다. 언니 묘 앞에 서니 발끝부터 따뜻한 것이 올라왔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언덕 위에는 나 혼자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렸다. 오래전 언니가 내 머리를 빗겨주던 손길처럼 나는 무릎을 꿇었다. 무릎 아래로 풀이 눌렸다. 손이 떨렸다. 비닐봉지를 여는 것도 한참 걸렸다. 국수였다. 멸치 육수에 파를 송송 썬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 국수.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그 냄새에 눈물이 먼저 나왔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목이 막혔다. 언니는 이 국수를 좋아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던 날 내가 끓여줬을 때 맛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었다. 그릇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끝이 흙에 닿았다. 차가웠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다. 바람이 잠깐 떠섰다. 나 이제 나를 위해 살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졌다. 오래 쌓아두었던 것들이 봄볕에 녹듯 쓰러지는 느낌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언니도 울고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햇살이 등을 데웠다. 처음으로 그 온기가 내 것이었다.